38차시. 교과서 88쪽에서 91쪽에 나오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단원이 실제로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고요. 예. 대단원이네요. 예. 대단원이 시작되는 대단한 날이고요. 예. 중단원이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예.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서 그 전기장과 전기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은 원자와 전기력인데요. 이 단원이 아주 좀 그렇죠. 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물리학원에서 이 부분하고 등가속도 직선운동하고 이 두 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과정이 좀 약간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복잡해요. 막 점전화가 2개까지는 괜찮은데 막 전화가 3개, 4개 나오면은 좀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조금 요새는 이제 수능의 추세가 엄청 어려운 거를 배제하고 좀 중상 난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것도 약간 그 추세에 맞게 요즘은 너무 어렵게 보다는 조금 어렵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만해졌는데 그래도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음을 전기력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예, 정량적인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단원 소개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요. 중심에는 양성자가 있고 그 주위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는 원자핵이 있고 그 뒤에 전자가 있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원자핵이고요. 그 다음에 음전하를 띠면서 질량과 크기가 매우 작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녀석이 전자입니다. 물론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표현을 러더포드 모형에 그냥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이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의 성심당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물체에 대해서 미안하다. 요 그림 뭐 이것도 과장해서 그린 거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작게 그려야 되죠. 거의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몰고의 농구공이 원자핵이라면 저기 거의 동구 끄트머리 가가지고 모래알갱이 하나가 전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대부분은 비어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물체의 대전은 이제 이 물체가 이때 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만지는 정도의 크기의 물체가 전하를 띈 상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마찰에 의한 물체 대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체를 문지르면 서로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그 분자 구성이 다르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좀 더 전자를 잘 당기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마찰을 일으키면은 그 열에 의해 가지고 그 물체를 이루는 분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중 일부가 이제 열 에너지를 얻어서 원자핵의 속박으로부터 잠깐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벗어났다가 금방 다시 원자핵의 구속이 되는데 이때 좀 더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를 뺏긴 쪽은 양전하로 대전이 돼요. 왜냐하면 양성자의 수는 그대로 있잖아요. 원래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아가지고 중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전자를 일부 빼앗기게 되면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많아져서 양전하를 띠게 되고 반면에 전자를 땡겨온 쪽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았는데 전자 수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마찰에 의한 전기는 결국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쿨롱의 전하를 띠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0쿨롱 똑같은 전하량을 띠게 됩니다.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전하량도 질량과 마찬가지로 보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쿨롱의 법칙은 이 두 전화 사이의 전기력에 대한 법칙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전하량의 단위를 쿨롱이라고 했죠. 전하량이 Q1인 녀석과 전하량이 Q2인 녀석이 서로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이 점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는 무시하고 그냥 위치만 있고 전하량만 있는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 앞에 K가 붙는데 요 K는 쿨롱 상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요때 K는 쿨롱 상수입니다. 몰라도 되는데요. 얘는 약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결국에 뉴턴이 돼야 되는데 여기 거리의 제곱이 나눠지니까 미터 제곱하고 나누기 쿨롱 제곱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 곱하기 전하량 하면 뉴턴이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외울 때 저는 99 뭐 이렇게 했는데요. 99 이렇게 돼 있잖아요. 99 9 곱하기 10의 9수. 미안하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갑자기 99콘 먹고 싶네. 저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행성수수하고 있습니다. 잠이 아직 덜 깬 것 같아. 근데 요거는 F의 부호가 이제 힘의 방향을 뜻하기도 해요. Q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 F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미는 힘, 청력을 의미하고요. 근데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때 중력을 배우면요, 중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식을 표현하기도 해요. 인력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그냥 크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굳이 안 붙이는데, 벡터적으로 표현할 때는, 중력을 표현할 때는 미리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전기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계속 날라가. 요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일단 그 방향과 세기가 있는 역시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요 전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 전하를 놓았을 때, 그 전하가 양전하일 때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받는 전기력. 양전하를 놓았을 때 그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고, 만약에 음전하를 놓게 되면 그 음전하가 받는 전기력 방향과 전기장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세기는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에요. 그래서 전기장은 전하량 분의 전기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쿨롱당 받는 전기력. 단위는 그래서 뉴턴 퍼 쿨럼. 공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NC 다이노스. 뉴턴 퍼 쿨럼. 너무 웃기네. 요게 좀 편리할 때가 많아요. 이게. 자,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거부터 먼저 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물리학원에서는 그 전하량이 Q인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 정도의 공식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미리 얘기해주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이 전하가 이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그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내면, 전기력선을 이건 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대칭적으로 뻗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전기력선이 이 전기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기력선의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고, 그 전기력선의 밀도가
그 전기장의 크기가 되는데, 그 전기장의 크기는 쿨롱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전하량이 스몰 q인 어떤 점전하를 놓으면 그 전하가 받는 힘은 요 전기장이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니까 거기다가 q인 전하를 놓으면 q를 곱하면 그 전하량 q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됩니다. 그래서 F는 QE가 되죠. 사실 요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딱 하나씩 기억해라고 하면 요 식을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콜롬 법칙도 알아야 되고요. F 이퀄 QE입니다. QE. 자, 그러면요, 이런 쿨롱 법칙이 나와요. 여기 보면 Q에다가 요 E가 K의 R 제곱분의 Q잖아요. 그럼 요 두 개 곱하면 결국에 K의 R 제곱분의 두 전하량의 곱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요 식의 F, QE의 부호에 대해서 의미를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요 Q의 부호는요, Q의 부호는 전하의 종류예요. 전하의 종류. 그러니까 양전하이냐, 음전하이냐. 지금 이제 부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부자죠. 미안하다. 근데 F하고 E의 부호는 방향을 뜻합니다. 방향. 그래서 요 식에 사실 그 전기장의 정의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Q가 플러스면 F하고 E의 부호가 같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Q가 플러스면 전기장하고 전기력하고 방향이 같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란하다. F하고 E가. 이건 방향을 표현한 겁니다. 반면에 Q가 마이너스면 F하고 E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으로 보통 전기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전기력선이 그려져 있는 공간에 양전하를 놓게 되면 그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고, 그 음전하를 놓게 되면 전기력선의 반대 방향으로, 접선의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그리고 이름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전기력선은 전기력을 나타낸 게 아니고 전기장을 나타낸 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번역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양전하 주변으로는 전기력선이 나가고요, 음전하 주변 전기력선이 모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 따로예요. 별도로. 이게 지금 같은 공간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별도입니다. 그럼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 방향은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그럼 여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죠. 음전하를 놓으면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쿨롱의 법칙하고 같죠. 여기 양전하를 놓으면 양전하끼리는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전기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음전하 주위의 전기장은 이쪽으로 음전하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양전하를 받으면 이쪽으로 힘을 받죠. 반대 부호끼리는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여기 음전하를 놓으면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같은 전하는 또 청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쿨롱의 법칙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 전기장으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전기적 현상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전기장에 관한 이 공식은요, 이 단원 거의 전체적으로 계속 활용이 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단원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이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는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전기장을 만들어낸 이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놓으면 이 전하는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은 이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고요. 근데 작용 반작용이 역시 성립하기 때문에 이 전기장을 만든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 자체하고 부호의 의미들, Q는 부호가 전하의 종류를 뜻하고 F하고 E의 부호는 그 방향을 뜻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좀 잘 알도록 하고요.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고 바로 이제 문제는 듣다 어렵게 나옵니다.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는 한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아 뜨거!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고요. 2023년 6월 고3 모의평가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하였다. 전화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고, 바로 적을게요. B가 A의 2배니까 A가 Q이면 B가 2Q가 되겠죠. 네, 그림에도 좀 그려놓겠습니다. A가 Q이고 B가 2Q입니다. IQ 아니고 EQ. EQ 모르나? 옛날에 되게 유행했었는데. 감성지능. 자,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 크기는 F로 같다. B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하고요,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같대요. 근데 거리는 1대 3이죠. 그럼 거리의 제곱은 1대 9잖아요. 그럼 전하량의 B도 1대 9가 되어야지 그 곱한 값이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전하량이 2Q면은 얘의 전하량은 그 2Q의 몇 배이다? 9배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어요? 여기 이렇습니다.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하고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Q1이라고 쳐요. Q1. 그럼 얘가 각각 Q2가 되는 거잖아요. B의 전하량과 C의 전하량이. 근데 요 거리가 1대 3입니다. 그럼 거리의 제곱의 비가 1대 9예요. 그럼 분모의 비가 1대 9니까 분자의 비도 1대 9가 돼야지 힘이 같잖아요. 그러면 얘가 1대 9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2Q면은 얘는 그거의 9배인 18Q가 돼야 되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A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이요, A하고 B는 서로 밀어내니까 뿔뿔, 그리고 A와 C 사이는 당기니까 마, 이게 가능하고요. 혹은 마마뿔, 요게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개를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냥 A하고 B의 부호는 같고 A와 C의 부호는 서로 반대이다 정도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보기 한번 볼게요. 전하량의 키는 C가 18Q로 제일 크죠.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는 어쨌든 뿔뿔마든 마마뿔이든 서로 반대 부호의 전하를 띠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크다 했는데, 요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BC라고 할게요. 그럼 F하고 FBC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F부터 먼저 적어 볼게요. 요 F는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도 하고 A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도 하죠. 그럼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K의 D제곱분의 Q 곱하기 2Q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FBC 한번 볼게요.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거리는 2D죠. 그래서 2D의 전체 제곱에 2Q 곱하기 18Q입니다. 그럼 앞에 숫자만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F는 2 뭐시기죠. 근데 FBC는 계산할 필요도 없지만 얘가 더 커 보이죠. 네.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돼요? 9가 되죠. 9. 9가 되니까 2분의 9배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 D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고요. 넘어가도 되겠지? 자, 2021년 10월 고3 학력평가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그 두 점전화주의의 전기장의 특성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가져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이긴 하지만 약간 그 본문 설명과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두 점전화주의의 전기장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전화 두 개인데 두 녀석의 전화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를 X축상에 고정시키고 점전화 P를 X축상에 놓았습니다. A와 B는 각각 양전화와 음전화이다. 친절하게 부호가 주어졌네요. 그림 나는 가에서 AB가 각각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A, FB를 P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P의 위치가 dx = d2일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의 특징으로부터 이제 요 AB 중에서 누가 전하량이 더 큰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요 좌표축을 어떻게 잡았냐면 얘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일 때를 플러스로 잡은 거죠. 근데 이때 보면 요 D1인 지점의 크기가, 힘의 크기가 어때요? 같습니다. 힘의 크기가 같은 점이 있다라는 것은요, 자 보세요. 얘는 플러스 전하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예요. 그럼 얘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하고 얘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일단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 근데 B하고는 거리가 가깝고요. 요 영역은요. B하고는 거리가 가깝고 A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같은 지점이 있다라는 것은 거리가 먼 A가 전하량이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의 전하량과 얘의 전하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얘의 전하량이 더 크면 전하량이 작은 쪽의 바깥쪽에 전기장이 0이 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하량이 큰 녀석과는 멀고 전하량이 작은 녀석과는 가까운 쪽에 반드시 어느 한 점은 그 힘이 대등한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D1에 대한 정보로부터 요 두 녀석 중에 전하량은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요 지점은요,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누가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풀이할 때 쓸 겁니다. 자, 요 영역은요, A하고 거리가 더 가깝죠. B하고는 거리가 더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전하량이 더 크기까지 해요. 거리도 가깝고 전하량도 더 커요. 그러니까 얘는 A가 모두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의한 전기력이 무조건 더 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장도 A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은 전기장이 전부 다 A가 양전하니까 A로부터 나오는 방향, 왼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제가 전기장을 표현해 볼게요. 왼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반면에 A하고 B 사이에는요, A는 A로부터 전기장 오른쪽으로 생기고 B로부터도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생기죠. 얘는 전기장의 방향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같아요. 근데 여기는 요 지점을 제가 전기장이 0인 지점으로 잡읍시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전기장이 0인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D1인 지점입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요 영역은 B가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B하고 극단적으로 가까운 곳은 B에 의한 영향이 무조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A하고 B의 영향이 같은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지점은 B에 의해서 지배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장 방향이 B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B가 음전하니까 B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여기 이후부터는 전부 다 A가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A가 양전하고 B가 음전하예요. 그럼 A, B를 합치면 양전하가 되죠. 이게 뭐 가까이서 보면은 두 개 떨어져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10km 밖에서 봐봐요. 그럼 요게 하나의 점으로 보이겠죠. 그러면서 양전하로 보이겠어요? 음전하로 보이겠어요? 양전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반드시 여기로부터 전기력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 대등한 지점을 기준으로 그 멀리는 이제 멀리서 바라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바깥쪽은 전부 다 나가는 방향이죠. 왜냐하면 합쳐서 양전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점전화주의의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요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지금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전하량이 크고 얘가 전하량이 작은 경우입니다. 문제 마저 풀어보고 보충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P의 부호를 정할 수 있는 거는 요 두 번째 단서입니다. P의 위치가 D2일 때, D2일 때는 요 대등한 지점에서 벗어난 지점이죠. 요 벗어난 지점에서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래요. 그 말은 A하고 B 중에서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A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상태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P는 양전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 P의 위치가 x = D2일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결국에 A가 지배하는 영역이니까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게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것은 P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겁니다. P의 부호가 P가 플러스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 구한 것 같네요. P는 양전하이다. 맞죠?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이거는 B의 바깥쪽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pH가 x = D1일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이게 아니고 0이죠. 예, 왜냐하면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니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기니에서 피그가 답이 됩니다. 자, 여기 보충 설명할게요. 여기서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이면서 마이너스가 전하량이 크면 방향이 전부 다 반대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고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이면서 얘가 전하량이 크고 얘가 전하량이 작은 경우 봅시다. 그러면 이 전기장의 방향을 찾아보면 요쪽과 요쪽은 전부 다 오른쪽 왼쪽입니다. 왜냐하면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도 이 방향,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도 이 방향. 그리고 여기도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도 이 방향,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도 이 방향입니다. 근데 요 사이가 얘에 의한 전기장과 얘에 의한 전기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얘가 전기력이 더 크죠. 거기 전하량이 더 크죠. 그러면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작은 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존재하고 얘를 기준으로 이쪽 영역은 요 녀석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이쪽 영역은 요 녀석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대등한 지점이니까 휴전선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 찾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을 찾으면 여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이쪽 방향 전기력 받는 거고, 여기에 양전하 놓으면 이쪽 방향 전기력 받는 거고, 여기 양전하 놓으면 이쪽 방향은, 여기 양전하 놓으면 이쪽 방향 전기력 받는 겁니다. 음전하를 놓으면 여기에 음전하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 받습니다. 여기에 음전하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 받아요. 여기에 음전하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 받고, 여기 음전하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알면 이제 전기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전기장이 좀 더 유용해서, 보통 요 전자기학을 할 때는, 역학을 할 때는 힘을 구했다면 전자기학을 할 때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점 전하주의의 전기장의 특성이 이게 기본이 되어서 이제 3점 전하, 4점 전하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점 전하주의의 전기장의 특성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제 누가 더 지배하느냐, 이거 대등한 지점을 기점으로 전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예. 전기장이 0인 지점을 기점으로 항상 왼쪽과 오른쪽은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전기장이 전하량이 작은 쪽과 가까운 쪽, 여기 전하의 부호가 반대면 전하량이 작은 쪽 바깥쪽, 전하량이 부호가 같으면 전하량이 작은 쪽과 가까운 요 안쪽에서 이제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존재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중간고사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의 문제들, 좀 더 어려운 문제들 가져와서 5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